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말을 맞은 관계로 좀 정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난 28일 개전이 됐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그 선제적인 공격을 개시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 능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는 이란 같은 테러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전 사흘쯤 지난 그 시점에서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좀 높지 않은, 이번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지 않은 그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조금 바꿉니다. 달라집니다. 이란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제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이란이 미국을 선제 공격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나는 강하게 믿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뭐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너무 또 그렇게 무례하게 질문하긴 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마다 하는 정례 그 모닝 브리핑을 백악관 대변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백악관 대변인의 그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선제 공격 당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믿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은 답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럴 것 같은 feeling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이번 주 초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실제로 그 feel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feeling, 그런 필링을 받게 된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은 돌연 화를 내면서 그 기자의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서둘러서 모닝 브리핑을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전, 오늘이 이제 열 나흘째인가요? 이제 뭐 거의 열흘을 훌쩍 넘겨서 2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우리가 괴멸시켰습니다. 그들의 미사일 능력이 무력화되면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좀 이상한 게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전쟁 이전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그 처음부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을 본토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미사일이 한 장거리, 그러니까 한 10,000km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란은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중거리, 그러니까 2,000km 정도가 맥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가 딱 2,000km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본토에 대한 공격만 얘기하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외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다 포함한다면 네, 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포함한다면 이란은 미사일이 뭐 100km, 200km도 나가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쪽 지역은 이란에서 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거기 미군 기지 다 있잖아요. 뭐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뭐 웬만한 뭐 장갑차, 트럭, 뭐 웬만한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도 다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미국을 타격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의 이란 미사일을 괴멸시키고 이제 안전하게 됐습니다라고, 그러니 이제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2,000km 장거리, 그건 뭐 상당 부분 괴멸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더 할 수 없을 테니까 이젠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이 들린다라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 종료는 전적으로 내가 판단합니다. 상대국이 항복을 하던 말던 내가 충분하게 됐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 전쟁을 종식시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어제까지의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각 말들을 이제 제가 종합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전해들은 이제
그 이란도 이제 이런 말들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란이 어제 톡백을 합니다. 일종의. 갑자기 무슨 배짱이 생겼는지 이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전쟁의 종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끝낸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번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고 전쟁을 시작한 건 트럼프일지 몰라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끝내는 건 우리야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조건이 아마 말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해야 한다. 그 확약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전쟁 끝내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어제 이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란의 마스우드 페제스키안이라는 대통령은 미국에 의해서 촉발된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란에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라고 할 때 그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건 이제 이번 전쟁을 좀 정말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째,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 두 번째, 이번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 셋째, 추후 이란에 대한 이 같은 공격 행위를 하지 않겠다,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국제적인 보장을 약속할 것. 이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와중에 있는데 그 상대국의 그 지도자가 소리치는 그런 목소리를 뭐 곧이곧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죠. 뭐 때로는 허풍도 떨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없는데 있는 척 하기도 하고 쫄았는데 안 쫀 척하고 그 굳이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란의 이 제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당연히 이걸 세 가지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하지만 좀 어떤 절충안 이랄까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여하튼 논의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리겠고요. 앞서 미국이 이런 말을 했고 또 방금 전에 이란이 이런 말을 했고 또 이란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요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동네에서 뭐 미국 동네는 좀 아닌 것 같고 한국에서 어렸을 때 우리가 살았을 때 그 동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좀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마을에 골목이 있죠. 옛날에는 골목이 이렇게 많았죠. 요즘같이 아파트만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골목이 많았잖아요. 그 골목에 대한 추억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자, 이제 옛날에 그런 골목 있는 마을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골목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양아치 골목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아치 골목대장이 있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옆 동네에 덩치 큰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쭐을 내줬습니다. 몇 대 좀 패주기도 하고 혼쭐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골목대장이 글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골목은 내 구역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란이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랬죠. 이 골목은 내 구역이니까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덩치 큰 아저씨한테 이제 몇 대 맞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출퇴근도 못하게 왔다 갔다도 못하게 갑자기 동네에 들어누워서 막아놓고 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막았잖아요.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옆 동네 덩치 큰 아저씨가 다시 와서 알았어. 넌 뭐 내가 너 진짜 때리면 이거 갖고 안 끝나. 근데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고 아저씨가 와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골목대장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아저씨 당신이지만 이 상황을 끝내려면 지난번 나를 두들겨 팬 대가로 소위 게임값 물어줘야 돼. 게임값 줘. 게임값 물어내. 라고 하고 플러스 알파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 골목에서 나 때릴 생각하지 마. 이건 온 마을 사람을 상대로 약속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자, 이 덩치 큰 옆 동네 아저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그 덩치 큰 아저씨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댓글 보내주신 거 보면 정말 기발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덩치 큰 아저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가 잘 끝나야 희생자도 더 이상 나지 않고 또 국제 정세도 안정이 되고 또 우리 미국 경제 특히 뭐 가스값이니 뭐 모든 물가 등등이 좀 내려가고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정말 슬기로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댓글로 공유해 주시 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시거나 한다면 오늘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요. 그 물밑 접촉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서 그 백악관 관계자, 미국 행정부, 정부 소식통의 관계자 말을 이제 다 취재해서 취합한 결과 보도를 했는데 이란이 중재자를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두의 그 공습 재발 방지 확약을 휴전의 조건으로 이렇게 내걸었다, 전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 이걸 단호해 한 번에 그냥 거절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재가 있고 또 그걸 하는 중재자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유럽의 모 국가와 어떤 국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의 어떤 모 국가와 중동의 몇몇 국가들이 그 휴전 중재를 위한 비정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들어놓으면서 이제 내걸은 이런 전제 조건 같은 것을 이제 덩치 큰 아저씨가 이제 딱 받아 뭐라는 거야? 쟤 들어놓아서 뭐라 그러는 거 도대체? 그러면 중재자가 와서 이거 세 개를 인정해 달라고 자꾸 그러나요? 이거 어떡하나요? 웬만하면 좀 잘 끝나야 우리 동네 좀 조용해지고 살 수 있고 아침마다 출근도 하고 수술 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들어놓아서 봉쇄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죠? 이제 덩치큰 아저씨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뭔가 절충안을 내놓겠죠. 그 절충안이 지금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 종식은 전적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선언될 것이다 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소리냐?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 전쟁이 끝난다라고 말한 이란 대통령의 말. 뭐 어찌 보면 너무 먼 양쪽 끝에서 극과 극에 서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서로 타협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그 먼 끝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풀리기로 한다면 뭐 못 풀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모쪼록 이런 부분들이 주말 전에 좀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도 좀 오늘 지나고 그럼 주말을 맞게 되면 좀 주말다운 주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최소한 주말 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말 동안에라도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좀 변화, 엑싯 전략, 출구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좀 전쟁이 끝났습니다라는 얘기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말이 굉장한 주말이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잘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이번에 급등한 가솔린 가격이 최소 내년 중반까지는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방정부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지금 켜졌거든요. 유류비 상승이 항공권 가격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자동차 넣는 가스값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 항공유 또 항공업계 얘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고유가 여파가 결국은 항공권 가격, 티켓 가격에도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공유는 보통 항공사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익스펜스의 20%, 많게는 3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재료비가 뭐 한 20%, 인건비가 몇 퍼센트, 임대비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서 한 30%가 순수익,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항공사에서는 일단 기름값만 30%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인건비니 뭐 장비, 운영비니 뭐니 이건 어나더 애드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사가 뭐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여하튼 항공유의 기름의 그 비용이 운영비용의 30%를 차지하는데 특히 항공유의 그 가격은 그래서 정제, 보관, 운송 과정에서 이제 국제 유가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운송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유류비 폭탄을 맞은 항공사들은 잇따라 항공권의 티켓 가격을 올리면서 결국은 올라간 그런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올린 항공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몇 개만 좀 들어드린다면 스칸디나비아 항공.
최근 유럽 항공유 가격이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인해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항공권 가격을 올립니다라고 이미 이틀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 또 호주의 꽌타스 항공, 그리고 뉴질랜드 항공 등도 연료 비용 문제로 티켓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공도 어제부로 유류 할증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을 올린 건 아니지만 유류 할증료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티켓 가격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유류 할증료를 최대 35.2% 올려받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이 국적 항공사도 결국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항공사는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한 유류 할증료를 항공권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천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에 대해서 편도 기준 짧은 노선은 한 13,500원, 아주 가까운데 뭐 일본 나리타 이런데 그 장거리 노선 예를 들어 뭐 뉴욕 뭐 이런 데는 더 비싸게 거의 10만 원 가까운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편도에 달러로 보면 뭐 제일 싼 건 한 10불이지만 비싼 건 거의 8, 90불 되죠. 왕복 기준으로 본다면 인천에서 뉴욕 그 노선의 경우에는 그러면 왕복으로 본다면 거의 한 20만 원 됩니다. 달러로 본다면 한 170불 정도 되는 거죠. 최근 유가 급등분은 다음 달 할증료 산정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뭐 올랐다고 당장 오늘 오른 건 아니지만 이제 다음 달에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항공권과 또 발권 시에 부과되는 편도 기준 유류 할증료가 최대 34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편도에 34만 원이면 한 240, 50불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뭐 470, 80불 왕복 제일 비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뉴욕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유류 할증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한 1,800불 정도 하던 한국 왕복 비행기표가 뭐 2,200, 300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뭐 더 먼 데는 더 비싸겠지만 혹시 비행기표 사실 일이 있으시다면요, 좀 미리 사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 되면 당연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행기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요, 자동차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표 티켓 사실 일이 있으면 요거는 미리 사시는 게 좋아요. 다음 달에 오르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살려고 생각한다면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요거는. 자, 왜냐하면 일단 그 가스값이 오르죠.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지금 현재 3달러 50센트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최근 2주 사이에 19%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 연료 가격은 산업 전반의 비용을 올리고 또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발해서 미국 경제에 이제 광범위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반 승용차용 가솔린 가격도 이처럼 급등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트럭용 디젤유 가격은 2주 사이에 28%나 올랐습니다. 일반 가솔린은 19% 올랐는데 트럭이 집어넣는 한국에서는 경유라고 하나요? 이제 그 디젤 요거는 28%나 올랐습니다.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디젤 가격 변동에 민감한 이 트럭 운송 업계는 이에 따라서 운송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운송사는 디젤 비용이 오르면 그 부분을 고객에게 뭐 여기도 뭐 유류 할증료다 어쩌고 해가지고 다 이제 전가시킵니다. 평소에 뭐 운송비가 뭐 1,000불 들었으면 1,100불 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운송비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 운송비를 내는 소매업체, 도매업체 이런 판매업체가 그 돈을 또 결국 마지막 파이널 프라이스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유통업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당장 물류 비용이 뛰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고객 이제 자기네들 익스펜스도 물론 많아지지만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해서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잖아요. 그래서 고객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유통업계는 매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특히 넓은 지역에 점포망이 퍼져 있는 그런 유통체인이 훨씬 더 빨리 이런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그 디젤 경유 얘기하다가 이제 운송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반 승용차 가솔린 가격이 뛰면 트럭과
그러니까 디젤 넣는 그런 상업용 큰 트럭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고 다니는 뭐 그런 트럭 있죠. 캐주얼한 트럭들, 뭐 도요타 타코마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나 또는 일반적인 SUV. 그러니까 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작은 승용차보다도 그런 그뭐 도요타 타코마 같은 트럭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몰고 다니는 트럭 그리고 뭐 SUV라든지 무슨 밴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스를 더 먹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차를 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매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많이 만드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가 매출 부진을 겪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같은 논리,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이번 주에 포드와 GM은 그 주가가 이번 주에 계속 많이 내렸습니다. 네, 뭐 이 분석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차가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얘기 다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 자동차 같은 그 SUV나 뭐 이런 거는 지금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찬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SUV가 안 팔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차 가격을 2,000불, 3,000불 내려야죠. 네. 자, 결국 인플레이션 타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데미지를 받을 계층은 어디냐? 이제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대비 가스비, 연료비 그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불 버는 분이 그 가스비를 한 달에 500불 쓴다. 그럼 10,000불에서 500불 쓰는 거는 뭐 큰 부담이 안 되는데 한 달에 4,000불 버는 분이 500불 쓴다. 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동차가 알아서 뭐 연료가 덜 들지는 않죠. 뭐 그런 차를 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일단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워낙 가스비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유가 급등은 어찌됐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는 11월에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또 그와 연결된 유가 급등, 또 그와 연결된 미국 내의 가스비 급등 등등의 문제를 어찌됐든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고 이 상태로 11월 중간 선거를 받게 되면 공화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는 선거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자, 주말을 맞으니까 뭐 좋은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SNS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배런 트럼프, 막내 아들 그 배런 트럼프와 이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듯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웃고 끝내면 됩니다. 네. 배런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콘텐츠가 요즘 밈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한 번 인기를 끌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유행이죠. 그런 밈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되면 세계가 평화스러워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이 배런 트럼프와 김주애가 교제를 하는 듯한 그런 가상 사진은 물론 두 사람이 이게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사진까지 빠르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사진을 보면 김주애와 배런 트럼프 이 두 사람을 꼭 빼닮은 그런 아이가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김주애의 눈매를 닮았고 배런 트럼프의 머리 색깔을 닮은 그 아이는 손에 이렇게 장난감을 들고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장난감은 미사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장난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뒤로는 미국의 성조기 그리고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밈은 불안정한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배런과 김주애가 결혼을 해서 미국과 북한이 사돈 관계가 되면 국제 분쟁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라는 뭐 많이 황당하지만 조금은 나름 논리적인 그런 상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몇몇 밈 게시자들은 그 사진 설명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배런 트럼프와 김주애가 결혼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언급했던 그 시기에도요, 그 배런 트럼프와 그리고 덴마크의 이사벨라라는 공주가 있는데 배런과 이사벨라 공주의 결혼을 통해서 그린란드를 지참금으로 가져오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식의 뭐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풍자 게시물이 SNS에서 한번 휙 돌고 이제 없어진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또 요런 그저 밈이 한번 지금 휙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베런 트럼프는 지금 대학생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막내 아들인데 2006년생입니다. 2006년생. 그러니까 이제 뭐 막 20살 됐죠. 현재 뉴욕 대학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주애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로 알려지고 있는데 나이가 정확하게 지금 뭐 공개된 건 없어요. 그러나 14살로 현재는 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14살 같지 않고 뭐 18살, 19살 같이 뭐 키도 크고 등치는 좋더라고요.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14살 또는 13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굉장히 보이는 외형에 비해서는 뭐 실제 나이는 좀 어린 것 같은데 이 뭐 어차피 정확하게 알려진 것도 아니어서 이것도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김주애는 뭐 14살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니는 데마다 그렇게 같이 다니죠.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김정은과 함께 여러 행사에 많이 등장하면서 차기 북한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런 트럼프하고 결혼하면 미국 북한이 사돈이 되면 안전할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밈이 돌고 있는 거죠. 네,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웃고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향수 그리고 뭐 화장품 저는 이제 제일 그 브랜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핸드로션이에요. 핸드로션. 그 브랜드 이름이 뭐냐? 조말론. 네, 조말론 핸드로션은 전 참 좋아합니다. 비싸서 그렇지 이게. 핸드로션 하나에 한 100불쯤 하잖아요. 근데 참 효과도 좋고 특히 이제 향이 참 좋고요. 근데 그렇게 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이게 향수 회사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국의 그 향수 기업가죠. 조 말론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향수 기업가 조 말론이 미국의 에스티 로더로부터 조 말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니 조 말론 본인의 이름 조 말론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조 말론은 이미 자신의 회사를 에스테 로더에 매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영국 출신으로 현재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조 말론은 1999년 본인의 이름을 딴 향수 브랜드 조 말론이라는 향수를 런칭해서 대박 터뜨렸죠. 세계적으로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이름 사용권까지도 다 같이 있는데 이걸 자신의 향수 브랜드 뭐 모든 회사 그리고 이름 브랜드까지 에스테 로더에 팔았습니다. 네. 에스테 로더는 그 고소장에서 조 말론이 패션 브랜드 이 자라는 잘 아시죠? 뭐 젊은 친구들 많이 가잖아요. 이 자라와 협업을 하면서 조 말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등 이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테 로더와의 그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테 로더가 조 말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조 말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편 조 말론은 실제로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할 때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까지 함께 넘긴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이름을 사용했다고 소송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내 이름의 상표 권한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에스테 로더는 이런 게 또 더 있어요. 그 화장품 브랜드 바비 브라운이라고 있는데 요 바비 브라운의 상표권도 에스테 로더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테 로더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의 기능이나 퀄리티는 글쎄요, I doubt it.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스테 로더가 그런 비즈니스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주권자도 전쟁 시에 징병될 수 있다. 라는 말이거나 또는 연방학자금, 요거 이제 연방학자금 보조라 그러죠. 이제 팹사 보조를 받으면 미군에 자동 징병된다. 라는 등의 부정확한 말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루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지원해서 월급 받고 가는 거죠. 모병제인데 실제 징병은 기억하시죠? 옛날 베트남 전쟁 때 1973년 그 베트남 전쟁 이후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법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은 시민권자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와 합법적인 이민자라면 누구나 선택적 징병제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등록.
선택적 징병제 등록을 해야 한다가 연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등록해 놓으면 나 끌려가는 걸로 이제 그런 겁이 나는 거죠. 선택적 징병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병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징병 대상자 명단을 그냥 미리 확보해 두는 일종의 그냥 등록 제도일 뿐, 그렇게 등록했다고 해서 뭐 바로 군대로 보내는 건 당연히 아니죠. 특히 이제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이런 말, 예를 들어서 연방 학자금 보조, 즉 FAFSA를 받으면 징병된다, 또는 똑같이 징병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FAFSA를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징병해 간다, 뭐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뭐 야 그럴 수도 있겠네. 왜? 미국에서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급한 일 있을 때 니들이 먼저 가서 싸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말들이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8세에서 25세 사이 남성이 선택적 징병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18세에서 25세 사이라면 그 징병제 등록에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학자금 보조 안 받더라도 어차피 이건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학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요걸 등록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학자금 받으려고 이 징병제 등록을 어찌 보면 강제로 하는 그 자체가 군입대나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선택적 징병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 FAFSA 신청이나 학자금 지원이 곧 군입대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제 재차 정부 차원에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끝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소식은 그래서 일종의 팩트 체크를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네, 벌써 주말입니다. 보석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